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시간에 상담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이론이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상담 이론 1번 특성 요인 상담 과정. 특성 요인 상담. 특성 요인 상담. 심리학과도 연결성이 있는 특성 요인이 파슨스라는 학자가 개인의 특성을 알아서, 그러니까 파슨스가 직업 지도할 때 자기 이해, 그렇죠? 여기서 심리 검사하죠. 자기 이해하고 직업 정보를 찾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연결, 조언하죠. 과학적 조언, 합리적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게 3단계가 파슨스가 말한 직업 지도 3단계인데요. 파슨스도 특성 요인론자죠.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 기법 중에서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펼치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 상담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이것은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 요인 이론 상담하고 지시적 상담. 그러니까 상담의 중심이 누가 이끌어가느냐? 상담자가 이끌어가는 상담입니다. 상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자, 특성 요인 상담은 여기 특성 요인 상담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특성 요인 상담의 과정은 심리학에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다뤄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특성 요인 상담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 과정이 있죠. 인간에 대한 기본 과정은 인간에는 이제 특성 요인 상담의 대표자는 윌리엄슨과 달리 윌리엄슨입니다. 윌리엄슨인데 인간에 대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인간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은 상담에서 선이라는 것은 모든 철학적인 배경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기본 과정은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실현할 때는 혼자서 하지 못해. 지시적 상담이 되는 거 혼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을 실현하는 건 뭐예요? 상대를 자기 결정하고 선을 실현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자아 실현이고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선생님 역할을 하는 상담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관계를 특성 요인에서는 상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상담 관계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결국 교수-학습 관계다. 선생님과의 학생의 관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학생한테 어떻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설득하는 상담 기법을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 지시적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끄니까 이것은 상담자 중심 상담, 다시 말하면 민주적이지 못하고 비민주적 상담이라는 평을 받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은 그러니까 인간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선을 실현할 때 누가 도와주어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 기법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상담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무엇을 알고 있다? 특성을 안다는 거예요. 특성. 독특한 특성은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특성 요인 상담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많이 연구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의 이론적인 배경을 거기서 이제 찾고 있는데 미네소타 대학이 그래서 특성 요인에서 심리 검사, 심리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네소타 대학이 심리 검사 도구가 굉장히 발달한 대학이 미네소타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의 과정은 상담 과정. 일단 특성 요인은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측정 가능하다. 그 특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다? 각 개인의 특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과정은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분석, 종합,
진단, 그다음에 처방 혹은 예후, 예후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담, 추수 상담, 추수 지도, 이러한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 과정입니다. 특성 요인 상담. 특성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이 이제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얻는 것들 하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감지 심리 측정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 심리 검사를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하는 건 우리 파슨스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위할 때 심리 측정하는 거죠. 그것을 한다는 건 뭐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내담자를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과정, 중요한 과정은 진단의 과정입니다. 진단의 과정은 왜 중요하냐? 우리 상담에서 문제를 알아보는 것,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진단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진단인데, 이 진단의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심리 측정을 통해,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하겠다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객관은 뭐예요? 과학이죠. 보여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빼놓고는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시적 상담,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찌어찌 될 것이 예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진단 유형에 따라서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윌리엄스는 문제의 원인을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진단합니다. 그것이 뭐다? 흥, 무, 불. 이렇게 4가지 문제의 유형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형,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진단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이 어리석은 선택한 내담자, 흥미적성 불일치한 내담자, 무선택한 내담자,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선택한 내담자에 따라서 각각의 상담 기법이 달리 가겠죠. 그리고 상담에서 항상 이제 팔로우업, 추후 지도, 추수 지도가 있으면 제대로 상담한 대로 되었냐.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피드백 받아서 와야 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인데, 윌리엄슨과 다할리가 말하는 특성 요인 상담의 기본 과정은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입니다. 자, 교환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분석은 내담자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담자를 현재와 미래 적응 조건 결부시켜서 내담자를 이해하자는 데 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다? 심리 검사도 끼어든다. 분석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분석에서 얻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열하여서 내담자의 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특성 드러나도록 한다. 그에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의 특징, 원인, 그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서 내담자의 두드러진 특징과 문제를 진술하는 것,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 뭐예요? 진단. 그래서 진단의 과정에 4가지 진단에서 4가지는 흥, 무, 불, 어리석은 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진 혹은 예후 혹은 처방.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 그래서 진단은 과거와 현재에 관계되는 반면에 예지는 미래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 상담자가 내담자인 학생, 그러니까는 상담 관계는 교수-학습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고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담자인 학생에게 자기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고 발견하고 통찰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조언, 안내, 충고하는 기법을 쓰는 것이 이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 내담자가 상담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갖다 확인하고 도와주는 과정,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상담, 특성 요인 상담이 있습니다.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 과정이죠. 이걸 갖다 이제 나중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제 과정에도 또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은 뒤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하겠지만 특성 요인 상담 기법을 주로 해서 직업 상담을 펼치는 것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 이론들마다 과정을 달리 보는 거죠. 상담에 들어가면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이 상담 이론 중에서 지시적 상담 얘기를 했는데요. 좀 앞에 시간에 제가 이 상담은 왜 하느냐 여쭤봤죠. 상담은 왜 한다고 했어요. 왜? 문제점.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특성 요인 상담은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로 볼까요? 무엇을 문제로 볼까요? 지금 문제 유형 이렇게 어리석은 생리적성 불일치 무선태 불안시대 문제 유형을 구분하는 건 뭐냐? 문제는 뭐냐? 각 개인의 무엇과 특성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잘 적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네스터에서 로키스터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도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과 조화로우면 괜찮고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맞지 않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특성과 맞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특성 요인 상담이었습니다. 자, 특성 요인 상담의 공헌점은 뭐냐면 지금 특성 요인은 심리 검사를 빼놓고는 상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심리 검사. 그래서 많이 상담이 심리 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리 검사, 심리 측정을 상담에 끌어들임으로써 상담을 과학화시켜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상담하는데 그건 공헌점입니다. 그런데 비판점 뭐냐? 심리 검사를 빼놓고는 상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너무 객관적인 자료, 심리 측정을 너무 맹신한다라는 비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바뀌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 한 번 측정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성 요인 상담. 하지만 직업 상담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 특성 요인 상담, 지시적 상담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 지시적 상담. 상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책임이다? 상담자 책임으로 보는 상담이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인지적 영역에 다루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당위성 세 가지 있는데 이제 REBT라는 상담 기법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셔널, 이모셔널, 비헤이비얼 테라피. 자, 합리적 혹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 이렇게 하는데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은 상담에서는 우리가 특성에 윌리엄슨 더우레이처럼 각 주창자가 있어요. 처음 REBT 혹은 RET부터 시작했는데요. 누구냐? 주창자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를 학자. 상담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앨리스는 이 REBT도 그렇고 이제 백의 인지 치료라는 기법도 그렇고 인간의 인지와 정서가 있고 행동이 있죠. 행동, 뭐 지덕체. 인간의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상담은 문제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적인 측면, 부적응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어떠한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가장 주요점이 되는 거. 인간의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주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뭐다?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그러니까 인지 치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 이렇게 커다란 범주에서는 REBT도 그렇고 백의 인지 치료도 인지 행동적 상담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이론들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어때요? 인간의 인지와 정서, 행동 중에서 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인지가 가장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지가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받쳐서 행동이 나오니
행동을 수정하려면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다시 무엇을 수정해야 된다. 인지를 바꿀 수 있다. 인지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앨리스도 그런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기본 가정에 출발하는데 앨리스는 그러면 그 인지 중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뭐라 하느냐. 인지, 그 중에서 꼭 집어서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신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앨리스가 얘기하는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어떤 목적?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겠죠. 어떻게? 인지를 바꿔야죠.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이 있죠. 거기 이제 그것이 2번 비합리적 신념 뿌리,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 이러이러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는데 그 당위성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당위성,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당위성, 그 다음에 세상 혹은 조건에 대한 인간이 이러한 당위성,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당위성을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수행해야만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대하고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야. 세상의 모든 조건들 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앨리스는 이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에서 이제 뻗어나온 11가지 이제 비합리적 신념의 예를 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매사 유능해야 되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의 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땐 절망한다든가, 그렇죠? 불행의 역경은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좋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이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상담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게 ABC 기법이 이제 잘 나옵니다. ABC 기법, A, B, C, D, E, F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ABC 기법 혹은 A, B, C, D, E 근데 A 뭐냐, 이제 상담의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기법을 통해서 하는데 선행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비합리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빌리프, 신념. 경상도 사람을 2명 만났다. 그 사람들이 나랑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저한테 누구를 얘기하는 게 뭐 싸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상도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신념이 비합리 신념을 따라서 어떤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다시는 경상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라는 거죠. 잘못된 결과라는 거죠. 얼마나 경상도 사람 많아요. 그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경상도 사람뿐이 어디서도 마찬가지. 서울 사람이라고 다 뭐 그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렇게 칼같게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스퓨트, 논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사건, 액티비티 이벤트, 빌리프, 컨시퀀스, 논박, 그죠? 디스퓨트, 그 다음에 그 논박으로 인해서. 논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 필링을 느끼도록,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기법. 자, 지금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이라고 있어요. 상담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이니까 상담 기법은 인지적 기법도 쓰고 당연히 정서적 기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행동적 기법도 쓴다라는 거예요.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이것이 상담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기법, 어쩌면 인지를 호소하는 거죠. 논박이죠. 그래서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실용적 논박, 구조화된 논박이 된 논박. 그 다음에 알리비티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보기라든가, 독서나 시청각 요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자기 상담 내용을 들은 녹음 테이프를 청취해 보게 하는 거, 인지를 활용하는 거, 인지적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기법은 정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심상법, 그 다음에 청담자가 잘 들어주는 거, 상담자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개방, 그 다음에 유머라든가 합리적 자기 진술문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로 이제 정서적 기법이 되겠고요. 행동적 기법은 행동주의 초점을 맞추는 강화, 혹은 아니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자극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앨리스가 말하는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행동적 상담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인지 치료라는 게 있죠. 인지치료라는 것은 사실 인지행동적 상담에서 우리 시험에서 알리비티도 잘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인지치료 기법이 지금 말하는 백의 인지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치료하면 커다란 범주는 알리비티도 인지치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지치료다 하면은 누구의 인지치료? 백의 인지치료예요. 우리가 아직 정신분석학을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백이라는 학자는 이제 정신분석을 연구한 학자죠. 연구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관심이 있던 것이 뭐냐? 백은 우울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앨리스는 인간이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왜다? 비합리적 신념이라서 인지가 문제라는 거죠. 인지, 정서, 행동, 상호작용에서 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 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백은 그것이 비합리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 사고라고 표현하는데 인간한테 이제 우울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우울증 환자들이 가진 거 사고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자동적 사고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우울한 환자들이 또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우리도 자동적 사고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자동적 사고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 긍정적인 자동사고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쏘쏘 중립적인 자동사고가 있어요. 중립적인 사고. 그다음 아니면 부정적 자동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관심인데 실연을 당한 남자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연당했어요. 실연당했으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겠죠. 그럴 때 이제 긍정적 자동사고를 하는 그 남자. 난 아픈 만큼 성숙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극복하는 남자. 중립적 자동사고. 그래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부정적 자동사고. 여자들이 좋아할 때면 자기 너 죽고 나 죽자는 아니지만 너 아니면 내 인생 끝장이다. 이런 실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이제 헤어진 여친 뭐 해가 끌고 다닌다든가 심심찮게 뉴스 나오잖아요. 뭐 처갓집 찾아가서 불사질러 버린다든가 이거죠. 부정적 자동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자동사고를 갖고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하게 막 떠오르는 사고가 어떻다? 그게 자동이잖아요. 자동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에는 이제 인지 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gnitive schema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 거죠. 인지 속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친구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이런 기억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학교면 으악 이런 수도 있어요. 강아지에 대해서. 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했지만 예전에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나간 강아지 눈 맞추고 좋아해요. 이뻐요. 강아지들 눈이 정말 좋아요. 근데 저처럼 그 강아지에 대한 스키마가 다 같은 건 도식이 다 같은 건 아니죠. 강아지에 대해 화들짝 놀라거나 어떤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인지도식을 있는데 이 인지도식이 사실 이제 우리가 순기능적을 하는 인지도식이 있고 문제는 역기능적
역기능을 하는 인지도식이 문제라는 거죠. 이 역기능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제 역기능하는 인지도식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뭐다? 인지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자체가 뭐예요?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인지오류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인지오류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나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이제 다뤄본 거죠. 다. 흑백 논리, 선택적 추상. 적어도 요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의미 확대 및 의미 축소. 의미 축소. 뭐 이거에도 굉장히 인지오류 종류 많은데 우리 시험 맞게 흑백 논리 둘 중에 하나도 흑 아니면 백이라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해? 아니, 미워해는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성공했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다. 그게 인지오류. 그다음에 선택적 추상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 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 보고 그래 좋아 이렇게 보라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들 괜찮다고 발표할 때 다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했는데 저 사람 좀 삐딱하게 바라보네. 여기만 추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언제나 늘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리비티에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한두 사람 만났어요. 이랬을 때 그 일반화 시키는 거 문제가 되죠. 뭐 아니면은 한두 사람 만났는데 계속 연신으로 실패했네. 실현당했네. 그러다가 난 언제나 누구에게나 실현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잉 일반화죠.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 자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류잖아요. 의미 확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시험에 낙제했어요. 한 번 시험 떨어지고 인생 끝장이야 이러는 거 의미 확대. 의미 축소는 이런 의미 축소는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수석 차지, 수석을 차지하고 나서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야. 이렇게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인지 오류의 종류입니다. 자, 그 인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과정도 인지를 바꾸는 과정, 교육의 단계가 있는 것이 백의 인지 치료죠. 그래서 6번 보시면 인지 치료 과정의 단계, 인지 치료 과정의 단계 보시면은 자. 인지와 정서와 행동. 아까 인지, 정서, 행동. 자,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부적응 행동이 나오니까 그것에 미치는 무엇을? 감정을 먼저 파헤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과 연결된 인지를 알아본다 이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이 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 상황과 연결하는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감정과 연결된 사고, 신념, 태도를 확인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사고, 신념, 태도 등이 어떻게 합리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사고를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한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조사하도록 개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고를 갈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이런 단계에서 인지를 바꾸도록서 새로운 사고, 신념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백의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는 상담 기법 백의 인지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담. 원초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상담 이론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7번 보시면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에 있는데 프로이트 정신분석적 상담. 좀 전에 이제 좀 쉬기 전에 보딘 얘기했을 때 정신분석적 상담.
주창자, 우리가 배우는 정신분석사는 아주 고전적 정신분석이에요. 이게 프로이트 사후에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조금 약간 비판하면서 정신분석을 보완하는 이제 프로이트 사후 정신분석이 있는데 고전 정신분석 하지만 분류하지 않고 정신분석 주창자 누구?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우리가 이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항상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법도 어떻게 달리 펼쳐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구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인간의 욕구를 보면은 인간의 욕구도 어떻게 삶의 욕구가 있고 삶이니까 어떻게 되면 죽음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에로스라도 하기 전에 삶의 욕구를 이제 일반적 욕구 리비도. 그 다음에 죽음의 욕구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삶의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겠고 목마르면 마셔야겠고 애정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 삶의 욕구. 그 중에서 프로이드가 가장 관심 가졌던 거는 성적 욕구죠. 성적 욕구. 죽음의 욕구, 미움, 공격, 갈등, 파괴 이런 욕구도 있어. 인간 욕구.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성적 욕구를 그거에 따라서 최초로 성격 발달 단계를 규정하는 거죠. 성격 이론, 최초의 성격 이론을 수립한 것이 이제 프로이드입니다. 성격 발달 단계는 무엇이다? 성적 쾌감을 어디에서 충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단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성격 발달 단계. 그래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생식기, 성기기 이렇게 이제 각각의 발달 단계를 나누는데 무엇에 의해서 나눴다고 그랬죠? 성적 쾌감을 욕구 충족을 어디에서 하느냐? 구강기 때는 이제 0에서 한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 구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씹고 빠는 걸 통해서 성적 쾌감을 충족한다는 단계. 그 다음에 학문기 때는 유아가 이제 학문을 통해서 배변을 보유하고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쾌감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나눈 거. 남근기, 그야말로 남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적 쾌감이 이제 학교 들어간 잠시 주춤한 단계, 그 다음에 성기기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욕구, 성적 쾌감 충분히 씻고 빨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 각각 발달 단계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그 단계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픽스드.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착된 것은 심리성적으로 거기 딱 머무르는 거예요.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프로이드는 그것이 내담자의 환자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어서 그것이 성인기에 나도 모르게 부적응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의 구조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프로이드가 관심 가진 영역은 당연히 무의식이게 돼 있죠. 무의식에 억압된 욕구,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기 어떻게 부적응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발달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딱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 발달 단계는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느냐? 성격의 구조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지배받는 거, 본능이에요. 본능. 원초화라고 그러죠. 원초화. 본능적 욕구에 지배받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쾌락의 원리에 지배받는 거.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드라면 에고는 자아예요. 이드와 슈퍼에고를 적절히 잘 조정하는 현실에 맞게 현실의 원리에 입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슈퍼에고는 초자, 양심이라는 부분이죠. 이상이란 말, 이상, 양심.
성격의 구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무의식에 억압된 욕구는 뭐 이득 추동이라고 해요.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어디에? 무의식에 억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성인기에 부적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강기에 고착이 되면 씹는 욕구, 빠는 욕구를 이제 적절히 충족하지 못하면 뭐 과음가시, 폭음, 뭐 남 비꼬기, 손톱 물어뜯기 이런 거. 학문기는 영아가 이제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처음으로 지속적인 통제를 받는 시기가 학문기죠. 그래서 원활하게 하느냐, 자율성을 확립하고 하느냐, 아니면 강제하느냐, 아니면 너무 그냥 마구 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학문기에 고착되면 부모가 너무 깔끔하게 했다 그러면 수전노, 인색함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절제 없는 거, 무절제, 반사회성 이런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중요한 건 뭐야? 성격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만 5세까지라는 거죠. 이때가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성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막 들면서 이제 그때 이제 포기를 하는 거. 왜?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빠가 자기의 페니스를 거세해버리니까 불안 들어서 생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 얘기를 하면서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근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은 모든 것은 다 만 5세 때 결정된다라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을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이 결정은 뭐 행동주의 결정론이 아니라 심리성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보니까 인간은 비관적이고 인간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남근기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그러니까 만약에 남근기 고착한 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고착됐다는 것은 그때 남근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억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근기에 고착이 되면은 지금 이성에 대한 부모 애정이 싹 트는 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도 여아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일렉트라 컴플렉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때 당시 그렇게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엄마라든가 아니면 아빠를 갖다가 모방하면서 동일시하면서 성격을 원활하게 형성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커서 동성애라든가 불감증에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이트 얘기예요. 그럼 잠복기는 왜 잠복기냐? 자, 만 5세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학교 갔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렇게 뭐 학교 가니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잠시 성적 욕구, 어떤 그런 욕구가 주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기기 혹은 생식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돌입하면서 진짜 생식기를 통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격 발달 단계 정상적인 성격으로 발달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상 성격이 되는 것,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어디 있다? 자라면서 성격 발달 단계에서 이득 추동, 무의식에 억압된 본능적인 욕구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각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억압된 욕구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서로 지각하고 있는 상태가 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뭐냐? 내 스스로는 의식화시킬 수 없는 거가 무의식이에요. 그럼 전의식은 뭐냐? 지금 현재 지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 스스로 의식의 세계로 떠올 수 있는 것이 전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은 스스로 의식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행동은 어디 있다? 무의식이 억압된 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이드해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상담 목적은 무의식에 억압된 욕구를 풀어헤쳐서 바람직한 자아를, 튼실한 자아를 갖도록, 바람직한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을 의식화시킬 것이냐? 상담 기법. 이제 최면요법.
최면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자유현상법, 저항의 분석, 감정 전이의 분석, 다 분석해서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꿈. 프로이트가 1900년대 초반 1910년인가 꿈의 분석을 출판하면서 아주 그 정신 분석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이제 아주 파급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서는 하는 것이 상담 기법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상담 기법을 쓰는 거죠. 최면술은 뭐예요? 어떻게? 레드스톤에서 그렇죠. 근데 정신분석 상담은 이제 프로이트가 자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론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최면술은 이제 급성 환자는 최면에 잘 걸리지만 만성 환자는 최면에 잘 걸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적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저항하기 때문에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이 자유연상법이에요. 자유연상. 마음의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 자유연상법.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항의 분석은 뭐냐? 자유연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왜 안 나오죠? 생각이 나야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 떠올려는데 지금 이거는 다 문제는 언제 어린 시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떠올렸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특정한 사건이 이 내담자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위협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분석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왜 자유현상할 때 저항하는지, 말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전이는 뭐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이를 상담자는 상담자지 과거의 중요한 엄마나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이를 이해는 하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이 해결책으로 훈습 같은 방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하면 꿈의 분석. 내담자가 꾼 꿈을 보고하게 사는데 정신분석과 꿈의 분석, 꿈의 해석책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꿈의 분석책을 보면 모든 걸 다 성격 상징으로 하는데 꿈에서 미완성된 거, 미해결된 거, 원하는 거 이런 거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야기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석.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신분석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요. 비과학적.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돼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짧지가 않고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 사건에서 추론해서 이렇게 치유해 가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돌렸다는 것, 이것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 이론을 수립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이트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